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9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중동발 군사 긴장감이 에너지와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각국의 생존 전략과 외교적 수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복잡한 뉴스 속의 핵심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불확실성 속의 질서 재편입니다. 중동의 전운이 단순히 지역 갈등을 넘어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를 압박하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각국은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에 그레이트 게임이 21세기형 경제 기술 전쟁으로 부활한 듯한 모습이죠. 오늘 그 깊은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군요.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공직자에게 주택 매도를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세제와 금융 규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보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죠. 이는 과거 관치 경제의 논란을 피하면서도 정책의 도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가 화두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과 만나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안보 이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이란 분쟁 여파로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에 육박했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제가 시행 중임에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셉니다.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긴장감이 재현되는 느낌인데요. 중동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로선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AI가 일자리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라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AI가 기획과 개발을 동시에 하는 기발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산업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 공장 화재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 대통령과 총리가 현장을 점검했죠. 기술의 진보만큼이나 현장의 안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예산 갈등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꺼내 들었네요. 미국 하원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공항 보안 요원들이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급여 지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 요원들을 정쟁이 볼모로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이는 트럼프 특유의 실행력을 강조하는 행보지만 의회와의 협치는 더욱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예산안 교착은 반복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적인 자금 집행을 명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공책입니다. 내부적인 반발도 거셉니다. 전국적으로 노 킹스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이민 단속과 중동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등지에서 열린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을 보여줍니다. 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유가 급등과 전쟁 여파로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식료품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도 통과되었군요. 해외 미국 자산 방어법입니다.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 자산을 압류하면 해당 국가 선박의 미국 입항을 막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경제적 봉쇄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죠. 이는 과거 19세기 영국이 자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하던 함포 외교의 현대판 경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가 법제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외교적 입지 굳히기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5월에 트럼프와 푸틴이 동시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네요. 이게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세기의 외교 이벤트가 될 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중국을 찾는다는 건 시진핑 주석의 중재자적 이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죠.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나이 문제에서도 필리핀과 협상을 벌이며 주변국 관리에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의 권위를 강화하는 지방위원회 업무 조례를 심의하며 내부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행보도 놀랍습니다. 중관춘 포럼에서 나온 소식들이 화제네요. 옥스퍼드대 푸샤오란 교수가 지적했듯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와 인력을 바탕으로 AI 분야에서 엄청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 시연을 넘어 실제 업무 모드로 전환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이오 분야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혁신 신약 해외 기술 이전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전체 실적의 절반을 단 3달 만에 해치운 건데 이는 중국이 이제 저가 제조업을 넘어 고부가 가치 지식 산업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중국도 비상입니다. 대규모 폭우 예보가 있군요. 네, 강대류 날씨와 폭우에 대비해 4급 비상 대응이 발령됐습니다. 장난과 화남 지역에 우박과 강풍이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중국이 겪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의 단면입니다. 거대 경제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이런 환경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고품질 발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60엔을 돌파했네요.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기시 달러 선호 현상의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일본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거죠. 다카이치 총리는 신년도 예산안 통과에 실패해 결국 8조엔 규모의 잠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당시의 정치적 혼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대사관 침입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위대 관계자가 연루되어 논란이 더 큽니다. 자위대원이 칼을 들고 중국 대사관에 들어갔다는 건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중국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유감 표명에 그치고 있어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도 일본은 WTO 전자상거래 협정을 주도하며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론 라쿠텐이 거대 AI 모델을 무상 공개하며 기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죠. 중동의 중심, 이란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 내 군사 목표를 달성했다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JD 반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인데 내용을 뜯어보면 매우 전략적입니다. 미국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공은 이란에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란은 5가지 종전 조건을 제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 인정과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오히려 이란은 아라비아해에서 미군 지원함을 공격하며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쟁 중임에도 이란의 석유 수입이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역설적이죠? 유가 상승으로 한 달 새 수입이 39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통과 선박의 통행료를 걷겠다는 법안까지 준비 중인데 예상 수입이 연간 1천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목줄을 쥐고 경제적 실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인데 미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가 해상 패권을 잡기 위해 통행세를 부과하던 역사가 중동에서 재현되는 느낌입니다. 이스라엘은 내부 정치 갈등과 외부 전쟁이 동시에 격화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가디 아이젠코 대표가 베네 총리를 비판하며 차기 총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쟁 중에 정권 찬탈 논란인 거죠.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에너지 생명선인 카리시와 레비아탄 가스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 위협 때문인데 이는 곧바로 국내 유가 12.5%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용등급 전망까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전쟁 중에도 종교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논란이군요. 랍비 법원 등의 민사 중재 권한을 준 것인데 이는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이스라엘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미사일 공격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일상은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한국을 향해 날 선 경고를 보냈습니다.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적절한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선 매우 곤혹스러운 압박이죠. 한편으론 베트남의 원전 건설 협약을 체결하며 동남아시아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경제가 올해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자원 강국의 저력을 과시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거침없는 현대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비 확장 소식이 있네요. 무려 25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 조달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과의 긴장에 대비해 군대를 정예화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모디 총리는 노이다 국제공항 개항을 발표하며 인프라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 분쟁 속에서도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며 실리를 챙기는 모습은 강대국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 잡기를 하는 인도의 영리한 외교수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게임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어떤 이는 성벽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지만 준비된 국가에게는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